네,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사진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왼쪽이 에레트레아 탈레로이고 오른쪽이 마리아 테레지아 탈러 오리지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제가 가진 비르우나 두 점인데요. 이제 이 비르우나를 전기형과 후기형을 다 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죠. 은근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영국과 교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 게오르기우스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왕관에도 성 게오르기우스가 조각되어 있고 하일레 셀라시에도 황실 깃발을 보게 되면 성 게오르기우스가 뱀 잡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또 게오르기우스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은하 한 편의 모습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쪽 전기형과 후기형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대략 에티오피아력으로 1902년을 기점으로 해서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화폐랑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찾아봤는데 이 아도아 전투 치러지고 이 비르 은하들 발행하고 나서 메넬리크가 죽잖아요. 메넬리크 황제가 죽고 나서 이야수 5세 그리고 자우디투 그리고 하일레 셀라시에 이런 식으로 제의가 계승되는데 참 재밌는 건 비르 은하 시주하로는 이 세 사람의 금화나 은하가 다 존재해요. 시주하로는. 근데 이 시주하가 실제로 발행이 돼서 이런 메넬리크 비르 은하처럼 잔존 수령이 많이 남아있냐 그러면 실제로 유통화로 나와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시주화들입니다. 그리고 하일레 셀라시에로 갑자기 확 넘어가서 마토나 은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시주화를 만들어 놓고 왜 발행을 해서 유통을 안 시켰느냐, 그게 조금 미아하긴 한데 이야수 5세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쪽과 연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친위 쿠데타로 실각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야수 5세는 자우디투 같은 경우에도 국정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던 사람이 하일레 셀라시였으니까 뭔가 살짝 바지사냥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 것들과 화폐가 발행되지 않은 것이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시대에는 실질적으로는 1902년 연도를 찍어서 이 비르 은하가 그대로 유통됐다라고 하네요. 비르 은하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측면에 있는 말들도 번역을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아마라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고 다시 한국어로 중역을 해봐도 많이 알쏭달쏭합니다. 알파벳을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번역을 해도 정확한 글자를 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마라어를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이 나폴레옹 3세, 오른쪽이
네, 루이 필리프. 보통 이제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루이 필리프는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루이 필리프의 얼굴이 마모되지 않은 은하를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은하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안 드네요. 이게 살짝 은하가 그런 게 있어요. 은하가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미사용이고 그러면 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통은을 수집하니까 좀 이렇게 살짝 은하로서 부족함이 있는 은하들도 어느 정도는 좀 애정을 쏟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은하의 마이너리티한 친구들 1레알과 1프랑입니다. 사실 이 1프랑도 5프랑을 구하고 싶은데 돈이 없던 시절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액권을 구한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프랑에도 자세히 보시면 어디 보자. 보이세요? 네, 포커스 잡기가 조금 버겁습니다만 지금 라 글씨가 작아서 조금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프랑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5프랑에도 1프랑에도 같은 명문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카롤로스 4세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마모가 좀 심하죠. 뒷면은 그래도 좀 나은 상황입니다. 이 친구는 에스파냐 본토에서 발행된 친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멕시코 식민지 민트는 없습니다. 비르나 거쳐서 루이 필리프 샤를람 2세로 추정되는 은하 살펴보시고 넘어가셨습니다. 네, 68년도 은하인데요. 65년도도 있고, 네, 부딪히면 은소리는 나긴 합니다만 순도에서는 조금 다소 아쉬움이 많은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많이 주고 드렸던 레오폴드 1세입니다. 사실 벨기에가 왕정을 선택하고 나서 이 레오폴드 1세는 벨기에 출신은 아니었죠. 하지만 외국인 출신으로서 벨기에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들은 생각하면 진짜 밉죠. 사실 레오폴드 1세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레오폴드 2세 물론 은하가 잘못은 안 했죠. 레오폴드 2세가 못된 사람이었지. 하지만 좀 도안을 드리는데 좀 주저하게 돼서 레오폴드 1세로 바꾸게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벨기에 은하들을 들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국장 때문에 반해서 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결이 힘이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명문은. 그리고 여기 있는 명문도 재미있게도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말과 나라 이름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 있죠.
하켄크로이츠가 들어가 있는 1900 몇 년도야? 39년도 이 라이스 마르크입니다. 힌덴부르크죠. 사실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힌덴부르크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69살인가 70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로 대통령이 됐는데 1차 세계대전 때 힌덴부르크는 원수의 지위까지 올라서 많은 활약을 펼쳤다고 하네요. 다만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그 뒤가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총선 승리하고 나서 총리 자리를 힌덴부르크에게 많이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루나 델수르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 바 있는 누가 봐도 이자벨의 느낌이 나는 이탈리아 500 리라입니다. 장식이 다소 많이 들어가 있는 옆에 명문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 공화국 1964년 외에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생각나는 디자인 산타마리아 니냐 핀타 세대의 배가 드러나 있습니다. 도시 문장들이 있긴 한데 일일이 찍고 싶은 마음은 안 되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은하들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3년과 20년의 은하들은 조용히 뒷방 늙은이로 모셔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은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은 캐리비안의 해적에 등장하시는 유명한 국왕이시죠. 조지 2세 되시겠습니다. 조지 1세 때 하노버에서 급히 왕의 자손들을 모셔왔지만 미안, 나는 영국말은 잘 못한다고. 그러니 영국의 정치는 위원들이 하시오 라고 했던 조지 1세를 기억하신다면 조지 2세도 그 집안 사람이구만 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조지 1세가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만 다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노버 쪽에서도 나름대로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국의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으니까 두 곳을 모두 다스리기에는 벅찼던 거였죠. 네, 조지 2세를 데려다 놓고 조지 1세를 이야기해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은하는 6펜스짜리인데요. 조금 반사가 되면서 글자들을 살펴보기가 살짝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지 2세를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사람은 네, 이건 초점이 안 맞은 게 아니에요. 마모가 심한 겁니다. 윌리엄 3세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영국사를 어느 정도 학교에서 귓가에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명예혁명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명예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국회를 무시하고 위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네덜란드 총독님 부인하고 같이 빨리 짐 싸서 영국으로 와주세요. 우리가 오시면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된 혁명이었죠. 당시 네덜란드 총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덜란드의 지도자였던 빌럼 3세는 영국 왕의 딸이었던 메리와 함께 결혼을 한 상태였고 영국에 와서도 메리와 함께 공동 왕의 자리에 올라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쉽군요. 이전과 뒷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모가 심해서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다소 좀 아쉬울 수 있으나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펜스짜리) 만나고 계십니다. 고드름님이 설명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 당시 영국 운하는 뒷면에 있는 것처럼 십자 무늬가 있어서 4분의 1 조각씩 잘라서 잔노를 계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왼쪽 위에 깨어진 부분이 있는 것도 그러한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년전쟁 당시에 발행된 은하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백년전쟁 왜 일어났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왕위 계승권. 그래서 영국 왕과 프랑스 왕은 왕위를 두고 다툽니다. 이게 영국 왕의 계승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갈등을 한번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영국의 공주가 프랑스로 시집가면서 아들을 낳아서 프랑스 왕이 된 상황이어서 영국에서는 여성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왕위 계승 주장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만 프랑스 왕은 이참에 나도 영국 왕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선 씨도 안 먹힐 소리였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양호였죠. 이제 플랑드르 지역은 프랑스 지역 쪽에 있지만 영국 왕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직할령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모를 가공해서 번수입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다? 영국 왕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요 땅을 내 걸로 만들면 내 수입원이 되는 것이고 영국 왕에게 계속해서 그 수입원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을 바꿔보고자 전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돈과 권력이 전쟁에 관련되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여러 제가 가지고 있는 은하들에 대해서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은하를 더 사랑하시고 통운에 수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